네, 테슬라 주가가요, 어제 하루 만에 무려 15% 넘게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테슬라 주가가 두 달 만에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자, 보통 주가가 뭐 하락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뭐 0. 몇 프로, 1%, 2%나 3% 정도만 하루 만에 하락했다 그래도 폭락이라는 말을 쓸 정도인데 2, 3%가 아니라 어제 하루 만에 테슬라는 무려 15% 넘게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5.43%가 내린 222달러 15센트에 어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뭐 좀 오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상쇄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오늘 뭐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하루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22달러 15센트에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는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였던 작년 12월 17일인가? 그때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 가장 상종가를 세우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때 얼마였었냐면 무려 그때 479달러였거든요. 479달러, 불과 두 달 만에. 그런데 지금 222달러라는 거는 반토막 그 이상 잘라진 거죠. 55% 정도 날아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또다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4대가 동시에 불에 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남부 지역의 한 주차장에 일요일 밤 11시쯤 화재가 발생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4대가 불에 쳤습니다. 이 주차장은 테슬라 매장이나 구매자들에게 신차를 이제 배송해 주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을 항상 늘 가득가득 쌓아놓고 주차시켜 놓고 있던 그런 매장이었는데 한 50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 4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마터면 소방국이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수십 대 차량이 다 불에 타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뻔했었습니다. 이 전기차는요,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불이 붙으면 웬만하면 꺼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전기차는 차체 빼고는 뭐 배터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 배터리가 일반적인 물 뿌리고 뭐 그냥 소화기에서 하얀 거 있죠. 그런 거 뿌린다고 꺼지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국에서도 그 불을 끌 때 굉장히 애먹는 게 이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만일 수십 대가 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 호사다마라고 뭐 여러분 오래전에 근데 듣던 얘기 있으시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이렇게 많이 곁들어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 옛말 정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 요즘 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호사다마. 네. 자, 어제요, 이 대학교 내에 불법 시위를 하던 한 콜롬비아 대학원생이 체포된 후에 구금됐고 또 영주권도 박탈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우려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 어제 체포됐다라고 보도해드린 그 친구는 이제 아랍계통의 친구인데 뭐 아랍계통이라고 뭐 괜찮고 아니라고 안 괜찮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 2세나 아니면 뭐 유학생들이든 우리 그 한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라고 제가 조금 걱정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한인 여학생 한 명이 이런 일로 체포됐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도중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성향의 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조금 됐죠. 이제 알려진 게 좀 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한인 여대생을 포함한 시위대 9명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시위는 수십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 콜롬비아 대학 소속 한인 여학생 정모양으로 알려진 한인 여학생을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체포되었습니다. 시위 도중에 뭐 위험 물질이 장치돼 있다, 위험 물질이 어디 숨겨져 있다 이런 위협 신고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NYPD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다 나가라고 소개시키고 이제 건물을 수색했는데 이들 9명은 나가라, 우리가 수색해야 되니까 나가라 하는 거에 지시를 듣지 않고 계속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체포됐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무슨 위험 물질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학생들에게 적용된 것은 치안 방해, 또 불법 침입,
또 정부 행정 방해,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그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불법 시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얘기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불법 시위의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불법 시위라는 혐의로 적용시켜서 체포한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뭐 치안 방해 이런 걸로 일단 체포된 겁니다. 자,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요, 이들은 결국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체포된 한인 여학생, 콜롬비아대 여학생 정모 양이 뭐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은 뭐 유학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지가 저는 어떤 샘플 케이스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한데 소식이 더 들려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지금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최근에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동자를 체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시위를 더 용납하지 않고 또 다른 주동자를 더 많이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전에 서명한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민국은 이번 체포 외에도 그 얼마 전에 그 급진적인 그 친하마스 외국인 학생인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학생을 콜롬비아 대학원생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그 학생을 우리 이민 단속국이 체포했는데 우리가 그 체포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를 구금해버렸다. 그리고 그의 영주권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하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많은 체포 가운데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더 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체포를 한 콜롬비아 대학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 다른 대학의 뭐 그런 그 불순분자들을 다 우리가 체포할 것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활동에 가담한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찬반 논쟁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아니 왜 반이스라엘 시위는 못하고 반팔레스타인 시위를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는 논쟁은 뒤로 빼시고요. 일단 자녀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알고 있으라라고 좀 주지시키는 거는 그 이 정치적인 이념 논쟁과는 별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뭐 반이스라엘 시위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자녀들에게 좀 이런 부분 본인의 소신이 어떤 거와는 별개로 일단 알고 있어라라고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오는 12일 시작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2일부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가운데 12일이면 내일인가요?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 가운데 약 한 30% 한국의 부품 가운데 약 한 30%가 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yes 또는 no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러트닉 상무장관은 곧바로 yes라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될 거다. 자, 내일부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16억 달러에 달하는 그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다음 달 4월 2일부터는요, 모든 것은 상호적이 될 것이다 라면서 상호 관세 부과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도 또 한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철강, 한국도 철강 수출 많이 하거든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도 굉장히 좀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다 지금 타격을 받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기 총리로 선출된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
캐나다는 이래요. 그 당이 이제 있잖아요. 몇 개, 뭐 두 개가 됐든 뭐 네 개가 됐든 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속 의원을 많이 확보한 당, 소위 말해서 다수당, 그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약간 좀 어색하긴 하죠.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 그렇고 다수당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은 따로 선출이 되는데 네, 캐나다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유당이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당의 대표 마크 카니라는 사람이 이제 차기 캐나다 총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 완전히 경제통인데 국제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고위 임원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는 첫 번째 케이스로, 그러니까 비영국인으로 첫 번째 케이스로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따진다면 연준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한 거고요. 한국으로 따진다면 한국은행 총재를 난코리안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요, 10일 0시부터, 10일자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0시부로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시간마다 늘 걱정하는 게 그거죠. 관세의 보복 관세, 보복 관세의 맛보복 관세.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피해보고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냐? 네, 최종 소비자 우리들이 될까봐 가장 걱정이다라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주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캐나다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주정부, 특히 온타리오 주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저 동부 쪽에서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잖아요. 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미국 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그 맞대응 전략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그 전기 요금의 25%를 할증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상당수의 가구들이 상당수 주정부가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부터 전기를 받아서 쓰거든요. 물론 돈은 내지만 그 돈을 25%더 인상해서 때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의 25% 할증료를 부과하기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계속 고조시킬 경우에 할증료를 지금 같은 25%가 아니라 40% 50%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미국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뭐 돈 안 받고 보내는 건 아니지만 수출하는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라면서 관세로 인해 미국의 가계와 기업의 비용이 더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우리는 강하게 일어서서 온타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만 강력한 자 그랬더니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네요. 자, 온타리오 주 정부 그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그 전기료 인상은 온타리오 주와 인접한 미국의 미시간주, 그리고 미네소타주, 또 뉴욕주 등 이 세 개 주에 있는 약 한 150만 가구 및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갑자기 전기세가 25% 올라가는 거죠. 그 뭐 올라간 25%에 대한 부분을 그 미국 정부가 대신 내주지 않는 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대신 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온타리오 주정부가 우리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전기 수출하는 거 안 해. 끊어버리면 갑자기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주의 그 150만 가구들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으로 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상황이 심상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에너지와 농산물의 수출세를 일괄적으로 다 부과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때려? 그래, 우리도 때려. 우리는 더 많이 때려.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강대강 대치로 가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나? 뭐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구조조정, 연방정부가 뭐 인력 감축, 그리고 뭐 예산 절감 등등을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동안 미국 정부가 손을 대지 않고 있던 부분이 유일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안보와 관련되거나 군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드디어 군과 관련된,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방부가 연방정부 지출 절감 차원에서 전체 장성들, 그러니까 스타, 별단 사람들, 별이 뭐 하나든 뭐 네 개든 전체 장성 가운데 약 한 10% 정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별단 사람들은 다 그만두라는 얘기야? 별단 사람들 한 10%를 자르겠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별을 띄고 대령으로 가든지 살벌하죠. 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위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축되는 장성급 자리는 없어지거나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어질 수도 있고 직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처의 총괄 지휘관이에요. 근데 원스타예요. 근데 별을 이제 좀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든지 그래서 별 숫자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여기 총괄 지휘관의 그 직급을 원스타가 아니라 뭐 대령급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성들은 원한다면 은퇴 자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원한다면 은퇴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육군, 공군, 해병대 또 뭐 우주군, 미국에는 우주군이라고도 있어요. 약간 우습긴 하지만 그곳에 이제 장군, 그러니까 스타들 그리고 이제 해군의 제독 등 이 미국 내의 이제 별단 장성들은 모두 85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625명이 각 군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합동참모본부나 뭐 전투사령부 등에 배치되어 있는 스타들입니다. 군별로는 그럼 몇 명이냐? 육군에 294명, 제일 많고요. 해군에 203명, 공군에 230명, 해병대 81명, 우주군에 27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른바 그 장성 인플레이션, 스타 인플레이션, 별단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인식인 거죠. 그래서 장성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식을 늘 갖고 있는 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어떤 그런 소신,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소신이겠습니다만.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군내 그 장성 계급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낭비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또 의사 결정 과정을 그 때문에 좀 관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또 지난달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그 찰스 브라운 전 합참 의장을 경질한 뒤에 이른바 장군 인플레이션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 방침을 내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외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은 본인은 그 군대에 있을 때 소령까지인가 밖에는 못했는데 여하튼 지금 별들을 다 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2차 대전에서 승리했을 당시에 미군에는 7명의 사성 장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별 4개 단 사람이 7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현재는 별 4개 단 사성 장군이 44명이다. 라면서 그것이 지금 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우리는 군 장성 인플레이션을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까지는 건들지 않고 있었던 그 유일한 지역이었던 군에도 지금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에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시 손대지 않던 또 다른 기관도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기는 어디냐?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항공우주국 나사도 지금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의 상징인 항공우주국 나사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속도전을 펴고 있는 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에 이 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요, 나사의 그 수석 과학자실을 비롯한 지금 이제 가장 포인트가 나사의 수석 과학자실을 폐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비롯해서 DEI 정책, 다양성 정책이죠. 나사에도 그 다양성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디파트먼이 있거든요. 그런 디파트먼트 같은 것은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겠다라고 폐지 대상에 우선적으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최고위급 직원 약 20명가량이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영향을 받게 됐다지 최고위 직급 한 20명 정도가 다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수석과학자실이 폐지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수석과학자실이 폐지된다라는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1월에 임명된 케이트 켈빈이라는 현 수석과학자를 좀 솎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이제 악시오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케이트 켈빈이라는 수석 과학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 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냐, 기후변화 같은 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사기다, 예산 편성 받아먹기 위한 사기다, 기후변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옛날에 200년 전에도 다 이런 거 있었어, 좀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나사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사 수뇌부에 이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리포트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그분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꼴 보기 싫어, 아웃, 이거 폐지, 클로즈, 셧다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나사의 이번 구조조정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나사의 어떤 연구의 약화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악시오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됐는데요. 3년 만에 양측의 지금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종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돼서 이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두 번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걸 연구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유명한 싱크탱크인 제네바 안보센터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서 이 평화유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종전 이후의 대책 보고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31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약 1100km, 1100km면은 마일로는 한 700마일 정도 됩니다. 이 700마일 정도 되는 그 전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그게 이제 다 한 1100km, 한 700마일 되죠. 그래서 양측의 충돌을 억제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휴전선을 만들고 휴전선 저쪽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아니더라도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걸 만들고 민간인과 경찰로 구성된 5,000명 규모의 인원이 휴전선을 따라서 계속 순찰을 진행하고, 이 부분은 한국과 좀 비슷하죠. 한국의 군인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3국에서 파병한 10,000명 규모의 안전평화유지군 병력이 거기서 같이 순찰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한 뭐 러시아가 공격을 못하게 그들을 같이 순찰을 시키면서 안전을 담보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순찰이나 이런 걸 주한미군이 같이 하지는 않죠. 이제 순수히 한국군만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선이 생기면 제3국의 평화유지군도 그걸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신속한 휴전이 타결된다고 해도 한국과 북한을 가르는 이 비무장지대의 길이에 비해서 이 700마일이라는 것은 한 5배 정도 됩니다.
한국은 한 150마일 정도 되는데 100마일 조금 넘는데 한 5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긴 700마일 전선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한국같이 군인 수도 많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이 100마일 조금 넘는 휴전선을 지키느라 참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보다도 훨씬 5배나 넓고 긴 그런 휴전선을 제대로 우크라이나 병력을 제가 뭐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같이 그렇게 정말 첨예하게 훈련되어 있는 그런 병력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철저한 관리가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를 보면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쟁이 계속 돼도 걱정, 이걸 종전을 해도 앞으로 그 휴전선 700마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종전이 되면 된다는 조건 하에 자신들의 그 광물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럼 그 후에 그들은 뭘 먹고 사나? 참 우크라이나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그 대사관 등 외교 공관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야, 빨리빨리 종전시켜 줄게. 그러면서 이것 빨리 종전시키고 러시아 너희들은 우리 미국하고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 빨리빨리 끝내자. 지금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교 정상화 협의에 나서면서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도 지금 조심스럽게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교 정상화가 되면 뭐 멋들어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열한 첩보전이 가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 좋아서 가열이지 결국은 미국한테 손해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공관 업무 정상화는 상대국에 대한 첩보 활동 강화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을 계기로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때는 이제 미국은 이제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상대국 외교관을 다 추방하고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추방하고 또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 다 불러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의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최고 한 1200명까지 달했던 러시아에 주재하던 미국 외교관 직원들이 현재는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교 공관 업무가 정상화될 경우에 양국 주재 외교관 수는 양쪽 모두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되는 미국 외교관 수도 늘어날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상대국의 그 외교관 수용이 불러온 이제 부작용인데요. 정보기관 요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상대국에 들어가서 암약하는 것, 이것은 뭐 외교가에서는 상식이거든요. 외교관으로 파견 와서 외교 활동을 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중에 20, 30%는 전문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전문 정보원, 뭐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 국가정보원, 미국으로 따지면 뭐 CIA 요원인데 이제 미국에서 신분을 좀 바꿔서 CIA 요원이 아니고 소속을 바꿔서 뭐 외교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에서 지금보다 훨씬 폭넓은 첩보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미국의 아무리 그 첩보 요원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교 전문가들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그 정보원들이 와서 활동하기가 너무 쉽다. 훨씬 뭐 너무는 아니지만 훨씬 쉽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공관에는 러시아 외교 공관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에 침투해서 이 정보를 빼내려는 러시아 정보 요원들, KGB 요원들로 아마 가득할 것이다. 뭐 1000명씩 보낸다면 미국은 한 800명 외교관, 200명 첩보원 보낸다면 러시아는 외교관 한 200명, 첩보원 800명 보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24시간 감시당할 러시아에 내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요원들보다 미국에 파견되어 나온 러시아 요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리한 요건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왜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해고된 바로 한 달 전에 뭐 쫓겨난 전직 무슨 고위 임원 또는 딱 보니까 나도 다음 달에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위치가 좀 위태위태한 지금 현직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러시아 정보기관이 포섭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을 자극하든 뭐 정말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주든 돈을 주든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쉬울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꽤 나올 테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래서 미국이 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연방 공무원의 어떤 그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이 외교 공관을 정상화하더라도 이게 뭐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slowly, gradually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급격히 문을 열어버리면 큰일 난다, 매우 위험하다라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진 그 외교관 파견 확대라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정말 또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끝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50대 여성이요, 그 네일 아트를 봤던 중에 우연히 흑색종이라는 암을 발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미셸 탈리아몬테는요, 지난해 9월 네일 아트를 봤던 중에 오른쪽 엄지 손톱에서 희미한 검은 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검은 선은 한 달 뒤에 다시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을 때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좀 더 진해진 것 같고 모양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서 결국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과에 갔는데 탈리아 몬테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다라는 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흑색종이라는 것은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멜라닌 세포가 악성화된 피부암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뭐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우리에게 필요한 멜라닌 세포가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악성화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무 이상 없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흑색종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 엄지 손톱에 약간 검은 줄 같은 게 있어도 이게 뭐 별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병원에서 암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탈리아 몬테가 진단받았을 때 흑색종은 엄지손가락 성장판에서부터 손가락 첫 번째 마디까지 이만큼 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4시간에 걸친 수술로 암을 제거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그는 앞으로 엄지손톱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탈리아 몬테는 앞으로 엄지손톱 없이 살아야 하지만 검은 선을 그대로 만일 내가 모르고 더 내버려뒀었다면 병을 더 키웠을 것이다 라면서 네일 아트가 내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 돌연변이로 생기는 피부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에게는요, 발바닥, 손바닥, 그리고 발톱, 손톱 등 신체 주로 말단부, 끝부분에 자주 발생하고요.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 가운데 악성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흑색종입니다. 손바닥이나 손톱 또는 발바닥이나 발톱 등에 전에 없던 어떤 검은 점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점의 모양이 좀 불규칙하거나 비대칭적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전에 없던 어떤 선 같은 게 생겼거나 아니면 점이나 선의 크기가 커졌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내가 한 달, 2달 전에 봤을 때보다 이게 사이즈가 커졌네 뭐 이런 거 점이든 그게 선이든 그런 경우에 흑색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은 완전 절제입니다. 잘라내는 거. 흑색종은 그 암세포 전이가 또 빠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기 발견이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늘 세심하게 뭐 세수를 하실 때든지 샤워를 하실 때든지 정말 뭐 네일 아트를 받을 때라든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평소에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내 몸을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